네, 안녕하십니까. 깡스클럽 강제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도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는데 굉장히 지루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은 됐지만 매수의 규모 자체도 약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연기까지 지속적인 또 매도가 출하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어저께 확인했듯이 투신권에서 이제 올해 들어왔던 물량은 거의 다 소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투신권의 물량이 거의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시장 자체가 거래 대금의 증가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지 지수가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기 전에는 현재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위해서 FOMC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3월달 자체가 정말 이벤트가 많았던 그런 한 달인데 이제 마지막 이벤트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망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수 자체는 괜찮습니다. 다만 종목별, 업종별로는 등락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종목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우선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강세 업종은 이제 화장품 업종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음식료 같은 약간 필수 소비재이기도 하면서 중국 소비주 이쪽에 강세 좀 더 두드러진 모습이었고 그 외적으로 약세를 띈 쪽은 이제 증권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약간 경기 민감 관련돼서 항공해운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쪽에서가 좀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 외적으로 시총이 높은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수를 받치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는 관망세도 굉장히 좀 짙을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FOMC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 금리 동결은 뭐 당연히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없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 그리고 경기에 대한 어떤 진단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더 이어질 거냐 아니면 시장 전체적인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냐 이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거래소 대형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조정을 받는 모습이 사실 굉장히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에서 추세를 지난주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그냥 신다 분위기가 가장 나타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쉴 때는 옆으로 행보하거나 이제 조정을 살짝 받을 때는 거래량 감소되는 것이 사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의 증가세가 나오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고 시장에서 숨고르기 조정성이다. 그러면은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양호하게 좀 축소가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다만 이제 지금 거래량 축소 자체가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구간대 자체가 지지라인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1960에서 70이라는 사이대가 이제 주 매물대에 진입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앞서 대형지수 똑같습니다. 작년 하반기 강세 때의 매물대 굉장히 강했던 자리라서 지지 라인도 현재는 강하지만 저항 라인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증가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 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 1,300억이라는 매도가 나왔으니까 외국인의 매수세보다 기관의 매도세가 여전히 좀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좀 더 확대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나타나줘야지 시장 강세를 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코스닥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코스닥 지수 위치가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되돌림으로 끝나고 하락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최근 들어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강세를 띠는 종목이라든지 업종은 상당히 또 작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 못 해드렸는데 우선주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주 같은 경우가 움직일 때는 시장에서 갈 종목이 없거나 방향을 못 잡거나 할 때 많이 움직이죠. 그것처럼 코스닥에서도 약간 지수를 왜곡하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코데즈 컴바인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강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저점 대비해서 7배 이상의 엄청난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 자체는 뭐 특별하게 어떤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다 이런 부분보다는 시장에서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상 급등 형상을 보인 그런 케이스인데, 문제는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오늘로써 5조 7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카카오 바로 밑에 시총 3위 종목이 돼버렸는데, 실적이라든지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를 좀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현재 코스닥 지수가 거의 700선까지도 올라왔죠. 근데 이 종목이 한 14포인트, 16포인트 정도를 코스닥 지수를 올려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효과는 체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코스닥 지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는 현재 차트사에서는 그림이 나오는 것이 이제 작년에 박스권 상단 자리대를 저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코데이즈 컴바인이 상승을 굉장히 많이 뽑아놓은 그런 케이스인데, 실제적으로 코데이즈 컴바인을 제외를 한다면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한 680선 정도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코스닥에 대해서는 관점을 약간 안 좋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종목별로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지수 자체가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맞고 한 번은 조정을 받아줘야지 그 이후에 견조하게 상승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개인들 중심으로 물량이 너무나 많이 잡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 중심의 물량은 시장에서 나중에 조정을 받게 될 때는 조정폭이 세게 떠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도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코스닥 지수가 조정을 좀 더 세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개인들 중심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신용이 다시금 크게 늘어났다가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앞전에 2월 초에 지수가 한번 급락 떨어지기 전에 신용 자체가 3조 5,800억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신용이 3조 5,500억이기 때문에 신용 규모가 예전만큼 다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용을 어떻게 해소를 해줄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코스닥은 신용이 이렇게 개인들 중심으로 올라갈 때 항상 해소하는 단계가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한번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동향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2월 달부터 똑같이 많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코스닥이 강세를 띄었던 구간이 작년 12월 14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당락이 떨어지기 전부터 코스닥에서 일부 종목들의 강세가 꾸준히 이어졌었죠. 그 당시에 매수가 들어왔던 쪽이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도 좀 들어왔던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서의 수급을 보게 된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인들은 약 1조 4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많이 들어왔을 때가 2,800억까지 들어왔다가 지금 현재는 1,800억은 좀 축소가 된 상태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약 1조 1천억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거래소와 코스닥 같은 경우 여전히 수급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수급이 여전히 코스닥은 개인들 중심이고,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기관의 물량을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코스닥이라든지 거래소나 둘 다 조정이 필요하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조정 자체가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조정인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 여전히 되돌림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OMC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FOMC 회의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죠. 앞전에 이제 FOMC가 전에 있었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뭐 경기가 안 좋다,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올해 잘해야 한 차례 정도 할 것이다, 굉장히 비관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2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의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지표 같은 거가 다 나오면서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조금씩 달러 인덱스라든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은 당연히 못한다 됩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FOMC 성명서에서 경기가 여전히 불안하다 이렇게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바꿔주지 않는 금리 인상으로 바로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월달 금리 동결은 당연하다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코멘트를 경기는 정말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게 될 경우는 경기 자체가 괜찮다로 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대한 사람들의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을 또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 쪽으로 해석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경계감이 또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결과는 뭐냐면 4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기 때문에
6월 달쯤에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FOMC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조사한 부분을 보게 되면 3월 달이나 4월 달에 현재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다 마찬가지로 3, 4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없는데 6월 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도 거의 50% 가까이 올라가는 상태이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거의 80%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6월 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 달까지 이제 4월 달 금리 인상이 없다는 적이 확신이 된다면은 6월 달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있죠. 그러니까 5월 달까지는 국내 증시가 강세에 뛰고 그리고 6월 달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났을 때는 숨고르기 조정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 하반기 증시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가 외국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기 위한 조건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늦춰진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달러 인덱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간단합니다. 달러화가 강세에 뛰게 된다면 미 증시를 중심으로 한 선진 시장이 좀 더 우호적인 그런 관점이 되는 것이고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제한이 된다면은 이머징 통화가 어느 정도 강세에 뛰기 때문에 통화의 강세란 부분은 이제 환차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작년부터 2014년을 저점 만들고 계속 올라왔었죠.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진 증시, 그러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가 지속적인 강세가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늦춰지면서 한번 내려왔었고 나중에 작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기 전에 선발했었죠. 그러나 다시 내려왔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93에서 103이라는 이 박스권 안에서 현재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딱 중간 마디라고 할 수 있는 96.7이라는 자리대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 시장이 앞전에 안정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약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약해진다는 얘기 자체가 뭐예요? 증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재 중간 위치에서 어디로 갈 거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일 경제 지표가 안 좋다. 경기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달러 인덱스는 꺾이겠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꺾이게 될 경우는 상품 시장이라든지 신흥 시장이 오히려 좋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위치가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지 한 단계 지수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는 받쳐준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약세를 띠게 되면은 말 그대로 수급은 좋지만 경제 지표가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다. 그렇게 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 인덱스가 위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럼 달러 인덱스가 위쪽 방향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신흥국 같은 경우는 통화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별로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결과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는 좋다. 그러면 달러는 강세 뛰겠죠. 그런데 4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고 6월 달 하겠다 하면 시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 수치를 유지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차트상을 볼 때는 지금 중간마다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 이유가 그런 부분인 것이고 외국인 역시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환율을 체크해야 될 부분이 오늘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뭐 예상했던 결과 그대로 나왔죠. 앞전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는데 그 도입한 결과가 현재 일본의 경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지만 추가 부양책을 하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인하는 과정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일본에서도 추가 부양책 없이 금리 동결하고 그냥 무난히 마감이 된 그런 케이스였죠. 그러면 시작에서 이제는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는 어디에 연관이 되냐면 실질적으로 미국 달러 인덱스의 연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강세를 띈다면은 다시 한번 엔화는 약세로 가게 될 것이고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약세를 띈다면은 엔화는 강세로 가게 될 건데 현재 엔화 차트를 봤을 때는 강세로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딱 끝나고 나서 엔화 자체가 이제 113엔대 초반까지도 내려온 그런 상태인데 그 라인 때 밑으로 깨냐 못 깨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엔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적용을 한 데가 자동차 섹터가 되는데 민감히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국내 증시 자체가 예전에 일본의 엔화가 약세로 가면서 일본에 있는 수출주들은 롱이 되었고 국내 수출주들은 숏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바뀌는 과정으로 연결되냐 안 되냐가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엔화의 현재 엔화의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화 가치는 앞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엔화 가치가 이제 2012년도 말부터 본격적으로 양적으로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소비가 굉장히 많은 그런 국가입니다. 인구수 자체가 1억 2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소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일본의 경제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거죠. 다만 수출주들에는 모멘텀이 들어온 그런 케이스인데 현재 쭉 내려와서 계속해서 1년 동안 아주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이 흐름이 나온 것이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부터 엔화가 강세로 바뀐 거죠. 근데 전체 추세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고 나서 지금 약 4주 동안의 조정을 거치고 나서 오늘 다시금 엔화가 강세로 조금 바뀐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내일이죠. 내일 연준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위쪽 방향을 가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기본 마디폭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엔달러 환율이 108엔에서 109엔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떨어지게 될 경우는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산업이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데 현재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쪽이 여전히 자동차라든지 조선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쪽이 현재는 뭐 이쪽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늘 같은 경우 화장품주들이 강세에 뛰었습니다. 근데 항상 똑같아요. 시장에서 대형주는 단순하게 그냥 수급으로 인해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멘텀이 확실히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럼 그 모멘텀이 어디서 나왔냐? 오늘 화장품 같은 경우는 2월달 화장품 수출액이 증가세가 크게 나타났다. 이 부분이 화장품 주가의 강세로 연결된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 좀 따지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화장품 같은 경우 이제 1월 달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빠지고 나서 반등 자체를 거의 못했던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반등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화장품 수출액 자체가 1월 달에 증가수가 한 자릿수 증가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작년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때 배경이 뭐냐면 화장품의 성장률이 연평균 20에서 30%가 가능하다.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있고 실적도 그만큼 받쳐준다 이런 부분이 주가의 강세로 연결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1월달 같은 경우 그 흐름이 안 나오다 보니까 화장품주들의 주가가 급락이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월달에 수출 결과가 전년 대비해서 한 27% 증가가 되었다. 이게 다시금 화장품주들이 갈 수 있다. 성장성이 다시금 부각이 된다. 이게 오늘 주가의 강세 배경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작년 2월달이 실제로 화장품 같은 경우는 판매가 급감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급감했던 기저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전체적인 수출의 금액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세를 보이던 것이 소폭 꺾인 그림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예전에 기대했고 성장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정도의 성장 동력을 현재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성장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3월 달까지 어느 정도 회복세가 확연히 나타나는지를 봐야지만 화장품주들의 성장 동력은 아직까지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작년과 올해 월별 누계를 볼 때 월별 누계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2015년 초반에는 굉장히 높았죠. 성장률이 높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이게 올해 1월달 그리고 2월달 한 자릿수 그리고 1, 2월달 합쳤을 때는 여전히 1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증가세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관련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지수를 어느 정도 오늘 받춘 그런 그림인데 앞으로도 계속 받출 거냐 아니면 화장품주들이 지금부터라도 반등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의 차이가 되겠죠. 근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차트를 볼 때 우선 앞전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작년 상반기에 강세 띄우다가 한번 무너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뭐 메르스 여파였던 건 누구나 다 알죠.
근데 그 당시 차트상에서 단기적으로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나서 무너졌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나서 무너졌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지지가 되던 자리가 35만 5천 원짜리대 그리고 37만 원짜리대가 되는데 이 자리대가 전체 박스권의 하단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의 하단 자리에서는 지켜준 그림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위쪽을 가기 위해서는 매물이 굉장히 많은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량의 증가세도 굉장히 강하게 유입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흐름을 볼 때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래량의 증가세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매물을 소화한다 하더라도 강하게 올라가는 소화 과정보다는 어느 정도 이 안에서 가도 천천히 가거나 자리를 잡아주거나 이런 과정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화장품에 대해서는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대로 접근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소비주들 자체가 다 프리미엄이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시장에서 사실 중국 소비주들 말고 성장주들 말고는 시장에 갈 게 없었던 거죠. 갈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매기가 집중이 되고 중국에 진출한다 이런 것들이 다 프리미엄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거 취업 못하죠. 오히려 이제 딱 구정 지나고 났을 때 사드 배치한다. 중국에서 뭐 경제적인 조치를 취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났을 때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그 외적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우리가 이제 앞전에 밥솥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면세점에서도 많이 판다. 그리고 중국에 수출도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었죠.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90년대 이때쯤인데 일본 밥솥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국내 업체들도 기술력이 그만큼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일본 밥솥을 선호하는 것이 떨어지게 됐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이런 밥솥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에 수출할 때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중국이 엄청난 시장인 건 맞습니다. 다만 중국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기술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빨리 잡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쿠쿠전자인데 쿠쿠전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쿠쿠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할 때부터 해서 엄청나게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밥솥 사업도 잘 된다. 거기다가 정수기 사업이라든지 렌탈 사업도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상장할 때 이제 박스권의 그림을 그렸었죠. 박스권의 그림 그리다가 박스권 돌파하면서 강하게 연결되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적으로 31만 원 가격대 갔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절반 정도 하락을 했었죠. 절반까지는 아닌데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20만 원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지금 이 가격대 자체가 앞전에 박스권에 매물을 많이 쌓았던 자이기 때문에 다시 22만 3천 원짜리 때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고 앞전에 지지가 나왔던 자리 때는 박스권에 딱 중간마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중간마디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중간마디에서 위로 다시 올라가다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 라인대를 지지하지 못한다면은 그때는 박스권 하단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봉사에서 전체 그림을 우리가 원년 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림이 나타났고 역시 거래량도 굉장히 작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만큼 소외를 받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밸류적인 부분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오히려 순이익이 감소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그래서 순이익이 감소한 부분이 결국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이익의 증가라든지 성장 동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전망이 작년 대비했을 때는 3% 이상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앞서 상장했을 때 2014년에 실적 대비하면은 여전히 올라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자체도 앞전에 고점 자리대를 올라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높게 받았던 종목들이 내려올 때는 사실 많이 빠졌다 해서 싸다 이렇게 생각하셔는 안 되고 회사의 이제 밸류적인 부분과 여전히 고평가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좀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흐름에서는 약간은 벗어났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은 예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 많이 빠지면은 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사게 될 때는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만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요. 날씨도 좀 풀렸고 이제 시장이 좀 지루해서 오늘 지쳐서 그런가 봐요. 다들 비싸실 것 같은데 연준의 결과 나오고 나서 시장이 다 그래도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결과를 보면서 가면 될 것 같고 연준의 회의 바로 전날에는 미증시가 크게 급락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미증시라든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일 시장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